엄마, 우리 이사하려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요. 미리 이사해서 적응해야 학교도 제때 입학하고요. 그래, 결정했구나. 근데 기억하시죠? 예전에 저희 전셋집에서 살기 시작할 때 나중에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집 사주신다고 했던 거요. 그때 약속은 상황이 지금과 달랐을 때였지. 어머님 덕에 결혼도 잘했어요. 이번엔 집만 마련되면 완벽해요. 완벽은 니네들 능력으로 해야지.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혼집 근처에 알아봤어. 5억 5천. 우리 노후 통장은 5억에 못 미친다. 엄마, 그동안 들어간 돈 다 애들 키우느라 쓴 거잖아. 말순 씨는 조용히 통장을 한 권 더 꺼냈습니다. 자, 읽어봐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68살 강말순 씨와 그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새벽 5시였습니다. 말순 씨는 허리를 세우자마자 무릎부터 저렸습니다. 사흘째 손주 둘을 혼자 돌보니 뼈마디마다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새벽 수유를 마치고 잠들었고 큰애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지금이 유일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거실에 놓인 장난감을 모아 상자에 쓸어 담았습니다. 잠깐 허리를 굽혔는데 뒤쪽에서 번개가 스치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살살하자. 나직한 혼잣말이 헐떡이는 숨과 함께 새어나왔습니다. 주방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을 데워 한 숟갈 삼키니 속이 조금 풀렸습니다. 싱크대 위 간식통이 비어 있었는데 큰 손주가 깰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맨 위 선반에 붉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끝으로 서고도 손이 닿지 않아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자 버터 향이 퍼졌습니다. 은박 포장에 들어있는 작은 쿠키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네. 말순 씨는 쿠키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버터가 혀끝에서 스르르 녹으며 달콤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몸 구석구석이 잠깐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 손주가 방문을 열고 나와 졸린 눈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 서준이 일어났어? 쿠키를 하나 더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자 칭얼대던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말순 씨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서 사라지자 허리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남은 쿠키는 16개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면 달라고 그래. 말순 씨는 상자를 하단 찬장으로 옮겼습니다. 낮 12시 둘째는 안아줘야만 잠이 들었습니다. 3번쯤 허리를 구부렸다 편히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점심은 김 싸먹은 주먹밥 2알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빨래를 널고 나니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트렁크 바퀴 소리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님, 애들 괜찮았죠? 손주가 엄마를 보자 달려갔고 말순 씨는 안도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밌게 놀다 왔니? 덕분에 잘 쉬었어요. 쇼핑백이 바닥에 우르르 놓였습니다. 숙소 어메니티와 아이들 옷, 화장품 세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많이 샀구나. 현지 마트가 싸더라고요. 며느리는 쇼핑백을 옮기며 부엌 상부장을 열었습니다. 빨간 상자가 없네. 말순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거? 아이 간식인 줄 알고 꺼내서 좀 먹었어. 그건 서준이 것도 아니고 제 과자예요. 목소리가 전에 없이 높았습니다. 가연아, 엄마가 모르고 드셨다잖아. 이건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한 상자에 13만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말도 없이 함부로 드세요. 높이 올려둔 거 보면 딱 봐도 모르시겠어요? 진짜 아껴 먹고 있던 건데 아까워서 어떡해. 아들 대호 씨가 싱크대 옆에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내가 변상할게.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엄마, 오해하지 마. 과자 몇 개가 그렇게 귀중해? 모르고 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면박을 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섭섭해요. 엄마 요즘 예민해서 그래. 피곤하시겠지. 당신도 그만하고 엄마도 그만해. 말순 씨는 주방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벽을 짚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팔을 받쳤지만 말순 씨는 몸을 떨치듯 뿌리쳤습니다. 늦었네. 우리도 가야겠다. 어머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집에 허리약 두고 왔다. 함께 있던 말순 씨의 남편은 말없이 캐리어 손잡이를 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왔을 때 복도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내일 전화할게요.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지금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고생한 너희 엄마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냐? 그깟 과자가 뭐라고 너희 그러는 거 아니다. 말순 씨는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 며느리가 아이에게 서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과자 비싸서 아무도 먹으면 안 돼. 문이 닫히자 말순 씨는 손잡이를 붙든 채 곧은 허리를 휘었습니다. 허리보다 마음이 더 시리다. 남편은 한 손으로 아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젠 그만하자. 그래야겠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닫자 말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걱거리던 쿠키 포장지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흘 밤새 울린 아이 울음보다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밤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남편은 파스를 뜯어 말순의 허리에 붙였습니다. 말순 씨는 파스 냄새를 들이마시며 처음으로 소리 없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내 허리는 내가 지킬 거다. 그날 밤 말순 씨는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깊은 잠이었지만 꿈속에서도 버터 향이 떠돌았습니다. 달콤한 쿠키 조각은 입안에서 녹다 말고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모래가 무게를 잃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밥을 먹고 병원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당신 허리는 좀 어때? 통증이 많이 심하네. 얼른 아침 차려 먹고 병원 다녀와야지. 또 이것저것 검사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앉아 있어. 내가 간단히 식사 준비할 테니까. 고마워. 나도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고장 안 나는 데가 없네. 그렇게 남편 대호 씨는 말순 씨를 위해 간단히 밥과 김치, 반찬 조금씩을 내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대충 설거지를 한 다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어야 할 텐데. 심하면 어때? 치료받고 쉬면 괜찮지 뭐. 걱정하지 마. 병원 대기실 의자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말순 씨는 허리를 손잡이에 기대고 헛기침으로 숨을 고르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MRI 판독서는 요추 디스크 재발 좌측 신경 협착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10분만 더 앉아있자.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전기가 종아리를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한 달간 절대 안정과 재활치료를 권했습니다. 애 맡겨둔 집에 오늘도 가야 하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젓고 진통제 처방전을 끊어주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일을 하신다거나 무리해서 집안일을 하신다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진통제 처방해 드릴 테니 경과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내원하세요. 의사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순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며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항상 아들의 집에 같이 왔습니다. 지난밤 기분이 상했던 일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오늘은 유독 일을 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많이 늦었네. 근데 왜 병원까지 다녀? 허리가 다시 벌어졌대. 저희도 요즘 과로라 허리가 장난 아니에요. 말순 씨의 눈길이 며느리 손에 들린 머그잔 위로 스쳤습니다. 급할 때만 애 맡기면 좋겠다. 갑자기 그러면 우리 어떡해? 어머님도 손주 보면 행복하시잖아요. 그 말이 귀에 꽂히자 말순 씨는 들고 있던 MRI 판독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행복도 허리가 있어야 누리지. 병원비도 드릴 테니 치료받으면서 봐주면 안 돼요? 맞아요. 저희도 양가 도움 아니면 못 버텨요.
말순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테이블 위 라떼 거품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월급 챙겨드릴게. 그동안 너무 적게 드렸지. 그걸로 치료도 받고 하고. 아들은 A 사용지를 꺼내 아이 돌봄 지원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월 화수목금 오후 2시부터 밤 8시. 하단엔 육아비 월 100만이라 적혔습니다. 말순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베이비시터를 구하면 저 돈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말순 씨는 애써 참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허리가 이러니 애들 봐주는 게 쉽지가 않아.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되고 애들한테 집중하면 내가 나를 못 돌보잖니? 절대 안정 취하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내가 힘들지 않겠니? 그럼 얼마면 될까요? 그 한마디가 어이가 없고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순 씨는 허리를 세우려다 숨을 삼켰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마음이면 시터 알아봐라. 한 달에 300이면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다 한다더라. 난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아픈 거나 좀 치료하련다. 시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월 400도 넘어요. 남의 허리값은 공짜냐?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말 한 번 잘했다. 한 달에 100만 원. 시터 구하면 4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럼 4분의 1도 안 되는 푼돈 받아가면서 아픈 몸으로 애들까지 봐주는데 고작 100만 원. 너희들 지금 엄마 아픈 것보다 너희들 애 어떻게 하면 더 맡길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남편 목소리가 의외로 컸습니다. 며느리 눈이 동그래졌고 아들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말순 씨는 판독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허리 나으면 다시 이야기하자. 그럼 허리 나을 때까지만 낮 시간 반만이라도.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잖아요. 구구절절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담장 너머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가 삐걱거렸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네 입장이지. 내 허리는 아니다. 이대로 통증 참아가면서 애들 봐주다가 정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 나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으로 애 맡기러 올 거니?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봉투로는 모자라단 뜻이네요. 고맙다 소리 듣고 싶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들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연이 말이 그 뜻이 아니야. 그래, 내 말도 그 뜻이 아니다. 돈이 모자라서 애들을 안 봐준다고 생각하고 자꾸 돈돈거리는 것 같은데. 내 허리가 이러니 애들 봐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내가 아프다는데 이악 물고 참고 닥치고 애나 봐라 이거야 뭐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너희들이야. 말순 씨는 가방을 둘러매고 엉거주춤 일어섰습니다. 다리 저림이 심해 벽을 짚었습니다. 남편이 팔을 내밀었고 말순 씨는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 바람이 뺨을 쓸고 갔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손주 얼굴 못 보면 어떡해? 허리 끊어지면 손주도 못 본다. 말순 씨는 대답 대신 파스 냄새가 밴 마스크 안쪽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MRI 봤다며? 오빠한테 확실히 말했어? 이야기는 했는데 엄마는 할 만큼 했어. 혼자서 애 둘을 어떻게 봐. 젊은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나이도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허리까지 아픈데 뭘 더해. 딸 목소리가 잠시 울컥해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 씨는 잠결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오늘 픽업 못 갔네. 핸드폰 메시지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서준이 감기라 집에 데리고 있어요. 푹 쉬세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후 4시 남편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 타와야지. 돈이 모자라네. 오늘 육아비인지 뭔지 넣어주는 날이니까 통장엔 있겠지. 말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약국 계산대에서 약값을 계산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탁자에 파란 약 봉투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남편이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몸보다 사람 마음이 먼저 고장 나더라. 손등을 훔치자 눈물이 묻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겠네. 남편은 한숨을 삼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녘 말순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손주가 웃으며 과자를 건넸습니다. 그 과자는 바람 한 번에 산산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람 속에 며느리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행복하시잖아요. 깨고 나니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행복은 내 스스로가 정하는 거다. 말순 씨는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그 공기에는 버터 향도 과자 값도 없었습니다. 오직 싸늘한 현실이 폐 깊숙이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아침부터 무릎 뒤가 욱신거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더니 밤새 굳었던 허리가 마음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비 온다더니 허리가 먼저 알아듣네. 거실 창문 밖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남편은 파스를 뜯어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고 출근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애들 안 보는 날이지? 전화 안 오면 말이야. 파스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 씨는 아침 6시에 물리치료실 예약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재활운동은 허리보다 마음 운동 같았습니다. 오늘은 허리 숙이지 말자. 거울 속 허리는 여전히 삐뚤었지만 얼굴빛은 지난달보다 살았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오트밀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엔 동네 문화센터 가볼래? 요가 초급반? 허리 풀린다더라.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치료가 일상이 되면서 시간표는 손주 돌봄 대신 스트레칭 칸으로 채워졌습니다. 일주일째 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한 게 편하다 생각해봐. 점심 무렵 딸에게 톡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 SNS 봤어? 못 봤다. 처가랑 한우집 갔던데 엄마한테 말도 없었어? 말순 씨는 머쓱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험한 사진 보는 것보다 조용한 게 낫다. 재활을 끝내고 버스를 탔을 때 SNS 알림이 떴습니다. 아들 계정에는 주말 캠핑, 처가 패밀리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텐트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밝아 보이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쌓은 기운이 스쳤습니다. 처가에도 저렇게 부탁하진 않을 텐데. 저녁 6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월말에 잠깐만 애들 봐주시면 안 될까? 여기서 더 시간 못 만든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운하시죠? 저도 반성 중이에요. 서운한 게 아니라 섭섭한 거겠지. 되었다. 애들 보고 싶으실까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니 보고는 쉽지. 하지만 지금은 내 허리부터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 뒤로 전화는 의미 없이 끊겼습니다. 문화센터 첫날 강사가 폼롤러 위에 등을 눕히라 했습니다. 허리가 둥글게 말리며 통증이 퍼졌습니다. 살겠네. 운동 후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작은 케이크를 꺼내놨습니다. 허리 0.5cm 펴진 기념?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 달달한 것 좀 먹어야겠네. 고마워. 둘은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부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이 버터쿠키보다 훨씬 값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아들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빈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할 말 좀. 들어와라. 아들은 거실에 앉자마자 손을 비볐습니다. 시터 구했는데 적응에 2주 걸린대. 그때까지만 그만하자. 네 말도 지쳤다. 생활비도 올릴게. 쿠키 값도 줬다. 엄마, 그래도 우리 애들 사랑하잖아. 사랑이 밥 먹여주냐? 내 허리 낫게 해준다니?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연락은 드려도 돼. 연락은 괜찮다. 애들은? 종종 소식이나 전해. 맡기지는 말고.
말순 씨는 짧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음장 같은 대답이 아니라 짧고 단호한 종결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연락 창구는 열어놨어야지. 됐어. 알아서 다 연락하겠지. 안 하면 그만이고. 지금은 진짜 쉬고 싶어. 그래도 보고 싶을 땐 참아야지 뭐. 애들은 알아서 잘 큰다잖아. 어련히 알아서 잘 크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아침, 요가 강사는 허리를 더 누르라 지시했습니다. 척추가 바닥에 붙고 가슴이 열릴 때 말순 씨는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허리가 펴지니 마음도 펴지네. 운동이 끝난 뒤 강사는 근육 성장 노트라 적힌 작은 수첩을 나눠줬습니다. 말순 씨는 첫 장에 허리 회복 플러스 마음 자립이라고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통장 자동이체 알림을 보여줬습니다. 노후 자립 계좌에 첫 2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작지만 첫걸음이네. 말순 씨는 웃었습니다. 해질녘 거실 커튼 너머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말순 씨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허리를 돌렸습니다. 절뚝거리던 느낌이 줄어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제야 좀 살겠네. 언제쯤이면 다 나으려나. 안방 벽지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어린 손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고 싶다는 감정보다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초콜릿같이 미세한 그리움이 녹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하면 되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늦은 봄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문화센터 난타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벚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팔 돌림 동작 덕분인지 어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허리보다 팔 근육이 먼저 살아났네. 버스 정류장에 서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재활 스케줄 빼면 괜찮다. 차라리 집에 찾아갈게. 무슨 일인데? 긴 얘기니까 그날 말할게. 토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하려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요. 미리 이사해서 적응해야 학교도 제때 입학하고요. 그래, 결정했구나. 근데 기억하시죠? 예전에 저희 전셋집에서 살기 시작할 때 나중에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집 사주신다고 했던 거요. 말순 씨는 식탁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때 약속은 상황이 지금과 달랐을 때였지. 어머님 덕에 결혼도 잘했어요. 이번엔 집만 마련되면 완벽해요. 완벽은 니네들 능력으로 해야지.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혼집 근처에 알아봤어. 5억 5천. 우리 노후 통장은 5억에 못 미친다. 엄마, 그동안 들어간 돈 다 애들 키우느라 쓴 거잖아. 말순 씨는 조용히 통장을 한 권 더 꺼냈습니다. 자, 읽어봐라. 통장 첫 장에 2018년 전세 보증금 대납 2억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활비, 차량비, 책값, 육아비 등 자잘한 항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기저귀, 간식, 분유, 이유식 등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았어? 집 한 채 깜 넘는다. 그래도 집은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려고 이미 집 값어치를 줬잖아. 그게 말이 돼. 네 말보다 숫자가 정확하다. 그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한 달에 꼴랑 몇십만 원 줘놓고 뭘 어떻게 애토를 보라는 거냐? 너희도 살아보니 알 거 아니냐?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만 기본 돈 200 이상이 들어가. 우리가 너희한테 일일이 돈을 달라고 했니? 뭘 했니? 전부 다 우리 돈으로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해줬으면 해줬지. 못 해준 건 없다고 본다. 이미 집 한 채 사주고도 남은 거나 다름없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현관 바깥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그만 가봐.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 해야 하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병원비도 많이 들고 더는 못 해준다. 그것도 많이 양보해 준 거다. 애들 데리고 이 집에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인가요? 엄마, 부모가 이렇게까지 끊어버리는 게 어딨어?
끄는 건 과자 한 상자 값부터다. 이미 그때 이후로 온갖 정이 다 털렸어. 엄마 아픈데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건 안 보이고 그깟 과자 몇 조각에 의를 져버려? 난 그런 취급받으면서 애들 못 봐줘. 내 허리가 더 우선이야. 우리 잘못인 거 알아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그만 듣고 싶구나. 이제 가봐. 말순 씨는 남편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 서서 아들이 서류를 접어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 기회야. 기회는 네 아이들에게 써라. 문이 닫히자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 약해질까봐 말도 못했네. 허리만큼 마음도 단단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봄비가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집 팔까? 월세 줘서 월세만 받아도 충분해. 그러면 더는 기대 못하겠지.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저녁 식탁에 고등어가 올랐습니다. 남편은 신문 재테크 면을 찢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 정보라네. 전용? 자식 소득 계산 안 해도 된대. 말순 씨는 웃음을 삼켰습니다. 자식 소득 계산은 이젠 필요 없지. 밤늦게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졌네. 아들 얘길 좀 했어? 집 얘기? 집을 사달라는 거야. 근데 몇 년 동안 우리가 쓴 돈이 얼만데. 지들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잘했어, 엄마. 내가 대원에 전화해서 뭐라고 한마디 좀 해야겠어. 뭐하러 그래? 엄마가 다 말했는데. 쐐기를 박아둬야지.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르는 거야. 나 그런 꼴 못 보는 거 알지? 통화 후 말순 씨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부부만의 목록이라 적었습니다. 1번 항목엔 한 달에 한 번 단풍길 여행. 2번 항목엔 노후 임대 수익 플랜 점검이 적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행하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가 허락하면 한 달에 2번 가도 되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말순 씨와 통화를 마친 딸 지연 씨는 곧바로 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정대호 지금 통화 가능하지? 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가뜩이나 심란한데 누나까지 왜 난리야. 난리? 제대로 난리 한번 쳐줄까?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니들이 뭐라도 된 줄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니들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누나까지 난리야.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그깟 과자 얼마나 한다고 엄마가 몇 개 집어먹었다고 핀잔을 주냐? 그리고 너 계속 엄마한테 애들 봐달라고 떼썼다면서. 네 자식은 이제 네가 봐. 엄마가 거절했다지만 내가 한 번 더 못 박는 거다. 앞으로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애 봐달라고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누나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 뭘 어쩐다는 거야? 네가 내 성격을 아직도 잘 모르나 본데. 한 번만 더 그딴 짓 하면 니네 집 쫓아가서 옳게 머리채라도 잡아 뜯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도 각오하고 알겠어? 거칠게 전화를 끄는 지연 씨는 한참 동안 씩씩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알아는 들었겠지 싶었습니다. 대호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터라 꽤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새벽녘 말순 씨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이야. 시간 좀 줘. 말순 씨는 읽음을 띄우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시간은 우리도 필요해. 햇살이 거실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위로 허리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굽었던 그림자지만 마음은 이젠 꼿꼿했습니다. 초여름 장대비가 고요한 오후를 두드렸습니다. 말순 씨는 창틀 가까이 놓인 화분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비 오면 허리가 예전처럼 아프진 않네. 남편은 주방에서 카페인을 줄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를 받았고 때가 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때 약도 잘 챙겨 먹고 허리에 좋다는 한약도 따로 지어 먹었습니다. 남편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보러 가던 일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넛 싸왔어. 오랜만에 달달한 거 먹어야지. 이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말순 씨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폰 화면이 켜지며 문자가 떴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잠깐 뵐 수 있을까? 선물 좀 드리려 해요. 선물? 선물보다 마음이면 된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거절할 선물도 받아둘 만큼 마음 펴졌지.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니까. 저녁 7시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고 며느리는 원색 우산을 접으며 뒤따랐습니다. 엄마, 허리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저희가 늦었죠. 죄송해요. 쇼핑백에는 영양제 세트와 손자, 손녀 새 장난감, 그리고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도라지전과 생각나서 샀어. 이번엔 내가 챙겼어. 말순 씨는 쇼핑백을 미끄러지듯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남편에게도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낚시 동호회 가입비예요. 남편은 봉투를 받아들고 여전히 과묵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 거실에 둘러앉자 아들이 두 손을 무릎에 모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진짜 죄송했어. 저도 과자 일 기억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배웠으면 됐다. 이제 저희가 챙길게. 생활비도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말순 씨는 손바닥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생활비는 이제 우리 몫이다. 우리가 너희처럼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이렇게 잘만 살고 있어. 지원 필요 없으세요? 마음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최소한 도와드리고 싶어. 도움이란 말은 니들 삶부터 챙기는 거다. 아들은 숨을 돌리고 종이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직 애들이 학교 입학하기 전이라 그렇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저희도 천천히 모으기도 하고 부지런히 벌려고요. 제가 동네 도서관 시간제 알바 시작했어요. 주말에만 하는 건데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이희가 애들 보고 제가 잠깐 알바하고요. 말순 씨는 며느리를 처음으로 길게 바라봤습니다. 일하면서 키우면 고되지만 자존감은 산다. 그 말 새겨들을게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커피 더 끓여야겠네. 커피가 한 잔씩 채워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카드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안 받아도 돼. 그래도 놓고 갈게. 받아도 쓸 일 없을 거다.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말순 씨는 아들에게 받은 카드 봉투를 열어 짧은 문구를 소리내 읽었습니다. 엄마, 늦게 철들어 죄송해요. 받아온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지. 카드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창밖에서 빗물이 멈추고 운전자가 경적 대신 클래식 음악을 낮게 틀고 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대원에 왔다 갔다며? 별말 없었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생활비를 보태주겠대. 필요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했지. 니들 삶부터 챙기라고 일러뒀어. 지난번에 한 소리 했던 게 씨알 좀 먹혔나 보네.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인 거지. 어휴, 너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라. 대호 걔는 그렇게 말을 안 해주면 몰라. 이번에 나도 두 사람한테 실망했잖아. 그래서 한마디 거둔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부터 마음 쓸 일 없을 거니까 건강이나 잘 챙기셔. 그래, 고맙네. 이래서 딸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하나보다. 말순 씨는 통화를 끝내고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남편이랍시고 있는 게 크게 도움은 못 됐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지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할 말은 하는 성격들이라 참 좋아. 이젠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고.
당신도 더는 힘들게 살지 마.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대호도 깨달은 바가 있을 거야. 그래, 마음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지. 말순 씨는 베개를 고쳐 베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리도 마음도 이제 제 자리에서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아버지,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런 오해를 문자 한 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빠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니까 울 필요 없어, 지영아.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지관 근무 중인 60대 후반 남성입니다. 아침 6시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평생을 새벽 출근으로 살아온 결과겠죠. 젊었을 때는 그저 성실한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시청 복지과에 처음 발령받았던 날, 무탈하게 30년만 채우자 하고 혼잣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30년이 40년이 되었고 결국 저는 별 탈 없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여유를 즐기려 했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손이 허전하더군요. 무언가를 해야 숨이 쉬어지는 저 같은 성격에게는 한가함이 곧 고역이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건 제 딸 지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일 아니면 불안한 사람처럼 보여요. 솔직히. 이 나이에 새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 복지관 같은 데 가보세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일도 도우면서 의미도 찾으시던데요. 지영이는 교사로 일하면서도 늘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내 없이 저를 돌봐온 시간이 그녀에겐 익숙했겠지만 저는 그게 늘 미안하고 고마웠죠. 며칠 뒤 저는 동네 복지관에 발을 들였습니다. 관리실장에게 제 소개를 했더니 잠깐 놀라시더군요. 어르신 전직이 시청국장이셨어요? 근데 이 일 하시겠다고요? 일은 다 같은 일이지요.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복지관의 시설관리 담당으로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간 강당을 정리하고 어르신들 방 전등을 갈고 겨울엔 보일러 온도 체크하고 여름엔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하죠. 가끔은 복지사인 제 조카 성우와 눈이 마주치기도 합니다. 삼촌, 벌써 마당까지 다 쓸고 계시네요. 역시 아침형이 인간이세요. 넌 아직도 늦잠 자냐? 난 공무원 체질은 못 고치겠더라. 복지관은 북적이는 것 같으면서도 적당히 조용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손주 자랑하는 어르신, 과묵한 노부부, 수줍은 아이들. 그 속에서 저는 어느새 아버지가 아닌 그저 도영씨로 불리며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무렵 지영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 중이고요. 그래, 네가 좋으면 됐다. 어떤 사람이냐? 규민 씨라고 대기업 다녀요. 좀 체면도 따지고 예민한 면도 있지만 따뜻한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딸이 고른 사람이라면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규민이라는 남자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말은 공손했고 외모도 반듯했지만 묘하게 계산적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이에게 들은 대로 아주 점잖고 따뜻한 분 같으세요. 별말을 다 하네. 앉게, 편히 앉아. 식사 중 규민은 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더군요. 아버님은 혹시 퇴직하시고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네. 관리직 같은 거지, 청소나 보수 같은 일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규민의 눈동자가 잠시 멈추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말없이 밥만 뜨고 있었고 분위기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규민이 돌아간 후 지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규민 씨가 그런 쪽 일도 하신다고 좀 놀란 것 같아요. 원래 그런데 민감한 편이라서요. 놀랄 게 뭐 있냐?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무시당한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가볍게 여겨진 기분이 들었죠. 그 기분을 어디에도 말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마당을 쓸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내가 하는 일이 좋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땐 정말 끝이지.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듯 청우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삼촌 커피 한잔 하세요. 오늘도 벌써 다 쓰르셨네요. 내일은 네가 먼저 와서 빗자루 들고 있어봐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다.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은 듯 했죠. 상견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규민이 저희 집에 인사 온 지 한 달쯤 뒤였습니다. 지영이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묻더군요. 아버지, 저희 양가 가족들끼리 한번 자리 만드는 거 어때요? 너무 오래 미루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래야지 나도 궁금하긴 하다. 규민이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장소 자체부터 조금은 버거웠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자켓을 입고 갔지만 주변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격이랄까. 이 집은 이런데 자주 오나 보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 룸에 먼저 와 있던 수연 씨는 굉장히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이 아버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공손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간극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지영이가 참 조신하고 예의가 있어요. 교사로 일한다던데 요즘 같은 세상에 흔치 않죠. 그런 점은 지영 어미를 닮은 것 같습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분명 따뜻한 말인데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나온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머니, 아버님께서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시고 계셔요.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아, 정말요? 봉사활동 같은 걸 하시나 봐요? 월급 받고 하는 정규 일자리입니다. 복지관 관리직 같은 거지요. 그 순간 수연 씨의 표정에 아주 짧은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 반응을 보았고 기억해버렸습니다. 아유, 참 대단하세요. 전 남편이 그 나이에도 밖에서 일한다고 하면 무조건 말릴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땐 지영도 고개를 살짝 떨궜습니다. 그 자리는 그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가늠하고 무게를 재는 시험대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수연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엔 저희 집 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정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은 송파 쪽이거든요. 예, 초대해 주신다면 감사히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지영이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왜 그러냐? 나야 그냥 네가 좋으면 됐지. 근데 말투가 좀 뭐랄까, 그냥 저희를 약간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딸아이도 그걸 느꼈다면 제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복지관에서 찍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절 보고 웃던 얼굴, 아이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던 모습,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 일을 한다는 건 나를 세운다는 뜻이지 누가 본다고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다음 날 복지관 마당에서 성우와 마주쳤습니다. 삼촌, 어제 상견례 잘하셨어요? 차려입고 간 게 무색하게 말 한마디에 찬바람이 들더구나. 아이고, 벌써 그 집 분위기 파악하신 거예요? 역시 촉은 살아계시네. 근데 지영이는 벌써 그 집 딸이더라. 얼굴은 안 변해도 말끝이 조심스러워진다. 그날 오후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음에 규민 씨 부모님 뵈면 지금 일 말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힘든 일 하시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일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를 낮춰보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지켜온 건 사람을 귀하게 보는 태도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주말 아침 밥상머리에서 또 하나의 고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규민 씨 어머니가 아버지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따로 점심 대접하겠다고요. 그래, 그럼 나는 시간 괜찮지. 어디서 본다던데? 강남 쪽 카페인데요. 그냥 커피만 마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누고 싶으시대요. 그 말에 저는 조금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굳이 따로 만나고 싶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 하지만 지영이가 무리해서 설득하는 듯한 표정은 아니었기에 수락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정장 대신 평소 입던 자켓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카페에 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먼저 와 있었고 차분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와 계시네요. 역시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네요. 제가 워낙 이른 생활을 해서요. 복지관도 새벽부터 문 열거든요. 아, 맞다. 복지관 일 하신다고 하셨죠? 잠시 머뭇거리던 수연 씨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뵙고 싶었던 건요. 아버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봐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수연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훌륭한 분 밑에서 자라서 지영이 또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두 집안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규민이와 함께 나중에 뭔가 준비를 해주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질문 방식이 다소 직설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금전적인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었죠. 지금 집은 오래돼도 제 명이고요. 퇴직금은 크게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지영이 시집 보내는데 쓰려고 모아둔 것도 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미소 안엔 여전히 탐색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연금도 있으신가요? 제가 좀 실례되는 걸 묻는 건 알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살면서 너무 힘들어질까 봐서요. 그때부터 저는 이 자리가 확인 면접이었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정중하지만 선을 긋는 질문들, 점잖지만 자꾸만 경계심을 드러내는 표정들. 그녀는 나를 사위의 장인이 아닌 사위에게 줄 부담일 수도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일하는 이유는 생활 때문이 아닙니다. 의미 때문입니다. 지영이는 그런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수연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규민이 성격이 아주 예민해요. 가족 환경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괜한 오해가 생길 바엔 지금 이렇게 조심스레 여쭤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론 서로를 위한 대화라 했지만 속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인가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 만남 어땠어요?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기분 상했다고 해서 바로 말로 티내는 건 아니지 않냐? 죄송해요. 규민 씨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물어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지영의 얼굴엔 눈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품평당했다는 그 사실이 그녀에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며칠 뒤 규민이 우리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말을 꺼냈죠. 아버님, 사실 어머니가 좀 직설적인 편이에요. 불편하셨을까 봐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 나도 그 마음은 알겠는데 말이란 게 본심이 담기는 법이잖아. 어머니가 나를 편하게 본 건 아닌 것 같더라. 규민은 당황한 듯했지만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들이 잘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님께서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내 딸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복지관에서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성우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요즘 얼굴이 예전보다 어두워요. 누가 쏙 썩이나요? 사람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걸 보면 속이 좀 서늘해진다. 누가 그래요? 설마 지영 누나 예비사도니? 내가 일하는 거나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겐 불편한가 보더라.
성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전 삼촌 같은 사람이 진짜 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함이나 돈 말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단단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지관과 연계된 밥차 봉사 일정이 있었고 저는 늘처럼 새벽부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밥차는 도시 외곽의 공원에 주차되고 무료급식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전 식판 나눠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한 그릇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참여자가 많았고 점심 무렵엔 저도 허기가 지더군요. 삼촌, 교대하세요. 저희 팀원들 나와서 이제 좀 수월해요. 식사하세요. 얼른. 그래, 고맙다. 나도 얼른 한 그릇 먹고 와야겠다. 봉사자도 줄을 서서 똑같이 식사를 받는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줄에 섰습니다. 앞뒤로는 평범한 어르신들, 어떤 분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어떤 분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죠. 제 차례가 와서 식판을 받으려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시선을 고정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낯섦과 경계 그리고 판단이 섞여 있었고 저는 곧바로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수연 씨였습니다. 그 공원 근처가 그녀의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강아지 산책을 하듯 걷다 저를 마주친 듯 했죠.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잽싸게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걸지도 않고 뒤돌아선 채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귀가한 저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딘가 찜찜했고 눈치를 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수연 씨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바로 몇 시간 전 식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엔 짧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어르신, 오늘 공원에서 무료급식 받는 모습 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집안과 엮이게 할 수 없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전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든 채 몇 분을 얼어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고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참담함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무슨 뜻인지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연 씨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봤다는 겁니까? 본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복지관에서 일한다더니 결국 무료급식 받으러 다니는 분이셨군요. 내가 본 게 있는데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다 핑계잖아요.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결혼은 물 건너갔어요. 그건 봉사였습니다. 줄이 길어서 교대 후 직접 받았을 뿐이고요. 누구든 봉사자는 그 방식으로 식사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자 규민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그 사진 봤을 땐 깜짝 놀랐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집안이랑 엮이려 했는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기꾼도 노숙자도 아닙니다. 은퇴한 공무원이고요.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지역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소뿐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속여요. 은퇴한 척하면서 사실은 다 망하고 궁색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 옷들도 번듯해 보여도 다 빌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굴욕은 살아오며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사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영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런 오해를 문자 한 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빠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니까 울 필요 없어, 지영아.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날 밤 부녀는 아무 말 없이 긴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무게가 두 사람 어깨 위에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파혼 통보를 문자로 받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무시당하는 게 이렇게 치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오해를 말 한마디 해보지도 않고 사실처럼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규민 씨한테 바로 전화할 거예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영아, 그 집안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는 눈이라면 이미 끝난 거다.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죠. 아버지가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봉사로 간 자리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지영은 곧장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규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꿔놓자 규민의 평소보다 한참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나 지금 차 안이야.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문자 보낸 거 알아? 문자? 무슨 문자? 우리 아버지 사진이랑 같이 우리 아들은 그런 집안이랑 못 엮인다는 문자를 보내셨대. 봉사활동 하러 가셔서 줄 서서 식사하신 것뿐인데 설명도 안 들으시고 멋대로 오해하셨다더라? 파혼 통보 당했어.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규민의 말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 그건 내가 어제도 말렸어. 엄마가 너무 앞서서 그런 거야. 진짜 나도 당황했어. 그럼 자네는 그 사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나? 그게 아버님이 진짜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걸 저는 아니까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넘기려고? 우리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넘겨? 억울한 사람 생기는데도 침묵하는 게 당신 스타일이야? 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정적이 대답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저 집안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더라. 사랑이란 말은 자네도 결단은 눈치 보고 하지. 며칠 뒤 규민은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식은 얼굴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가 오해하신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일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네 어머니는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돌려지는 말인가? 저희 어머니가 감정적이신 편이긴 해요. 다만 저희 둘은 아직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규민 씨, 그런 말 하려고 온 거야? 왜 아버지께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꾸 둘 얘기만 해? 그러자고 여기 온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제대로 된 사과지. 자초지종도 안 듣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실례 아니야? 그제야 규민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제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네. 근데 자네 어머니의 말에 자네가 한참 침묵했던 건 사실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네랑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 이미 파혼 통보를 당했으니 우리 입장에선 뭐라 말을 하겠나.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게. 나도 그런 식으로 남 무시하면서 사는 집안에 내 귀한 딸 시집 보낼 생각 없네. 돌아가. 그렇게 규민은 돌아갔고 집안엔 무거운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일이 끝나고 일부러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삼촌, 괜찮으세요? 누나한테 들으니까 완전 뉴스거리던데요. 지영 누나가 어젯밤 저한테 다 말해줬어요. 뭘 어쩌겠냐. 사람한테서 배신당하는 건 처음도 아니니까. 삼촌은 누굴 배신한 적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 먹고 이렇게 부끄럽고 억울한 감정을 눈빛 하나에 다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새삼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포기해도 후회 안 할까요? 사랑이 끝나는 건 슬퍼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단 낫지.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게 됐고, 저도 결국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라는 존재가 어쩌면 부모의 명예와 자존심을 함께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던 규민과 수연 씨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수연 씨는 눈물부터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아니 도영 씨. 그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연신 허리를 숙였고 뒤에 서 있던 규민은 말없이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영은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신 상태에서 판단을 하셨어요. 어제 아버님의 봉사 활동 사실을 알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게 봉사였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판단 안 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시청 국장까지 하셨다니 저희가 어떻게 그런 분께 그런 감히 무례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게 그토록 부끄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시청 국장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을 덜게 해줬다는 뜻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내세울 생각은 없었지만 그 정도 인생 살았으면 부끄러운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떳떳하니까요. 근데 막상 그런 경우를 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괘씸하고 언짢네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 내 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 때도 험한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알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구워 삶아 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단 뜻이에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전 그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사였고 복지관 직원이라는 것도요. 그땐 듣지 않으시고 거지로 몰아세우시더니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이젠 사람이 다르게 보이시나 봅니다. 수연 씨는 얼굴이 붉어졌고 규민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를 세상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그걸 부정당한 날부터 저는 이 결혼에 마음이 떠났어요. 지영아, 미안해. 그날은 정말 오해였어. 우리도 너무 놀라서. 어떤 오해가 상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나요? 어떤 오해가 문자 한 줄로 인연을 잘라내나요? 그렇게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는데요. 지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감정이 격해졌던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진심은 끝까지 묻혔겠지. 그게 더 끔찍한 거야. 그 순간 저는 규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딸이 보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네한테 섭섭했던 건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네가 지영이를 지켜주지 못한 거야.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네. 그러나 사람을 버릇처럼 오해하는 이는 절대 좋은 가족이 되지 못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미 자네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았나, 파혼이라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걸세. 지영이도 이미 마음이 떠난 듯하고 더 이상 시간 끌어봤자 서로에게 좋을 게 없으니 그만 부모님 모시고 가게.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하고.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었죠? 그냥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올곧게 잘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지영아. 그날 밤 성우가 다시 복지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인터넷에서 보셨어요? 요즘 노인 일자리나 봉사활동 다룬 칼럼들이 인기래요. 삼촌 인터뷰 요청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으면 된 거다. 삼촌,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지영은 이틀 후 정식으로 규민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길고 짧은 말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규민 씨, 나는 더 이상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 서로에게 짐이 될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시작부터 어긋났으니 앞으로 미래도 그려지지 않을 거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도영은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이란 건 조건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다. 신뢰로 이어지는 인연만이 끝까지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자에겐 내 인생으로 대답할 것이다. 파혼 통보 이후 도영과 지영은 평소처럼 일상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도 문득문득 생각지 못한 감정의 파편이 날카롭게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 씨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엔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다급했습니다. 사돈아니, 도영 씨. 잠깐이라도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영은 제 뒤에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입장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땐 정말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제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고 그날도 그랬죠. 다만 보는 분들의 시선이 달랐던 거겠지요. 수연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너무 놀랐어요. 그런 모습으로 공원에서 뵈니까 뭔가 숨기고 계셨던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야 다 봉사였단 걸 알고 저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저는 숨긴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했지요. 자랑은 아니어도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규민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우린 자식 결혼시킬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컸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걱정이 걱정으로만 끝났으면 괜찮았겠죠. 하지만 그걸 판단으로 바꾸고 문자 한 통으로 저희를 잘라낸 건 실수 이상의 문제입니다. 도영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사람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책임도 따릅니다. 사과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지요. 수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땐 너무 속이 좁았어요. 도영 씨가 그날도 품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편견을 갖고 봤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합니다. 지영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지금 규민이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려 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지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가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면과 오해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분들 곁에선 제 삶이 망가질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끝내버릴 거니? 우리 아들 아직도 네 생각만 해. 밤마다 잠도 못 잔다고. 규민 씨는 아버지가 무시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두고 결혼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무 약했다. 정말 미안해. 너도 아버님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맞아, 틀렸어. 감당이 아니라 방관이었고 말보다 침묵이 더 아픈 순간이 있다는 걸 당신은 몰랐어. 도영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감정에 주워 담기보다 사람을 지키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잘 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앞에 다시 수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딸 같았던 지영이를 다시 안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숨이 막혀요. 그 모습을 본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또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또 무릎을 꿇어요. 불쌍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들리면 그동안 지킨 자존심이 흔들리겠지. 수연 씨는 도영의 표정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고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보이시더라고요. 도영 씨는 부자보다 더 부자구나. 가진 게 아니라 잃을 게 없고 그래서 당당한 사람 같더군요. 도영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가진 걸 보여주지 않는 삶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규민이네 가족들은 뒤돌아갔습니다. 이따금씩 저희 집을 쳐다보긴 했지만 그게 미련인지 어쩐지는 알 길이 없죠. 그렇게 봄이 조금씩 깊어가던 어느 날 도영은 친구들 정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엔 도영과 오랜 시절 함께했던 친구 강노식 씨도 있었습니다. 노식은 작은 지방병원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도영을 만나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야, 도영이 너 아직도 똑같다. 얼굴에 뭐 그리 여유가 많냐? 넌 진짜 잘 산 거야. 하하, 여유는 없는데 속이 편하긴 하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강노식은 한참을 웃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딸 얘기 예전에 몇 번 했었잖아. 아는 사람 중에 네 딸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은 애가 있는데 소개시켜도 괜찮겠냐? 소개라. 그건 지영이한테 먼저 물어봐야겠지. 나도 뭐 강요하는 건 싫으니까. 도영은 그날 집에 돌아와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아, 아빠 친구 중에 병원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 친구 지인의 아들이 아직 혼자래. 그런데 네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 직업은 의사고 나이도 너랑 동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나보는 게 어떠냐? 강요는 아니다. 그냥 아빠 생각에 사람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 글쎄요. 아직은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얼굴이라도 볼게요. 며칠 뒤 도영과 노식이 자리를 주선해 지영과 명석을 만남 자리에 앉혔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명석은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말투는 담백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 씨 아버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요. 저도 의사분들 정말 존경해요. 제 친구 중에도 의사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도 늘 밤낮 없이 일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억지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임이 끝나갈 즈음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지영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어떠냐? 오늘 만난 그 친구 괜찮았냐? 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늘은 자꾸 뭘 감추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고 일상적인 메시지와 통화, 병원 앞 커피숍에서의 짧은 만남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요. 정말 진심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를 할 때보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더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지. 상황이나 조건을 주면 금방 무너진다. 며칠 뒤 명석이 처음으로 도영을 직접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도영은 마당에 있는 작은 평상에 그를 앉히고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마음을 쉽게 주는 아이는 아닙니다. 지난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사실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지영 씨는 그런 분 같아요. 제가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도영은 잠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지요. 그걸 아물게 해주는 게 인연이고 더 아프게 만드는 게 불행입니다. 명석 씨는 지영이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의 난도와 따뜻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한테는 자꾸 저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를 더 드러내고 싶고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마지막 빛을 내뿜던 날. 지영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식장이 아닌 아버지 도영이 오래전부터 아껴두었던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의 조용한 예식이었습니다. 참석자는 가족과 가까운 이들 그리고 복지관 식구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도영은 지영의 방 앞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다 준비됐냐? 오늘 네가 한 발짝 더 내딛는 날이구나. 아버지, 사실 지금도 떨려요. 그런데 그 사람과는 이상하게 불안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요. 그날 지영은 도영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보다 조용한 미소들이 인상적이었고 그 중심엔 도영의 눈가에 고여있는 잔잔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도영은 복지관 마당에 들러 오랜만에 성우와 함께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촌,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 결혼식 너무 좋았어요. 신부 입장할 때 울컥했잖아요.
나도 그랬다. 저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짠했다. 삼촌,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결국 닮고 싶은 사람 옆에 머무르더라고요. 지영 누나는 삼촌 닮은 거예요. 그 말에 도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예식 사진을 정리하며 웃고 있는 지영과 명석의 모습이 황금빛 가을 햇살 아래 참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밤이 되고 집에 돌아온 도영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썼던 기록, 봉사를 시작하며 적었던 각오, 그리고 파혼 소동이 있었던 날의 분노와 슬픔이 꾹꾹 눌린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품이라는 옷을 얼마나 끝까지 입고 있느냐의 싸움이더라.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열린 지역 모범시민 감사패 수여식에 도영이 봉사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영과 명석도 조용히 뒷자리에서 아버지를 응원하며 지켜봤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후 짧게 소감을 말하는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도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은퇴 후에도 나누는 삶이 고맙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느끼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시대에 저는 삶의 속을 보려 애쓴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이 상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신 분들이 있어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명석은 도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요. 저희 병원에도 봉사자로 오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들 식사 보조라도. 그러지 뭐 밥 퍼주고 말도 걸어주면 그분들 좋아하더라. 자네는 나를 부려먹을 계획을 다 짜뒀구만. 지영은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가 피어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영은 다시 일기를 적었습니다.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가진 게 적더라도 보여주는 게 없더라도 나의 진심은 언젠가 닿을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은 내 딸에게도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돈이나 직함보다 그 사람의 무게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 나는 딸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으로 삼겠다. 지영은 아버지의 일기를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끝자락에 덧붙여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딸로 살아온 것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품이 있는 사랑을 담고 싶어요. 지금처럼 평생 함께요. 그 문장을 읽고 도영은 한참 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